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의사를 향한 마을 전체의 맹목적인 신뢰, 그리고 그 신뢰에 짓밟인 한 여성의 7년간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녀는 모두에게서 외면당했지만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번의 DNA 검사조차 속일 만큼 치밀했던 의사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죠. 그는 어떻게 법을 속였을까? 왜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섰을까? 들으면 들을수록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그 사건의 전말을 함께 들어보세요.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캐나다 서스케처원주의 키플링이라는 아주 작은 농촌 마을. 당시 이 마을의 인구는 고작 1200명 정도였고 농장 동물 수가 사람보다 많을 정도로 전형적인 시골이었죠.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내는 끈끈한 공동체였고 그런 배경이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92년 10월 31일 할로윈 밤. 23살의 싱글맘 캔디스는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9개월 전 아이를 낳은 후 홀로 육아와 생계를 감당하며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날 밤 남자친구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방문은 곧 싸움으로 번지죠. 캔디스는 그가 다른 여자들과 몰래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격한 말다툼 끝에 그는 주유소를 떠났습니다. 그는 차를 몰아 달아났고 그녀는 그의 차를 발로 차며 분노를 터뜨렸죠. 싸움으로 심하게 동요한 캔디스는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잠시 들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위로를 받고 싶었던 그녀는 친구 간호사를 찾아간 것이죠. 하지만 도착한 병원에서는 친구가 그날 근무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이미 지쳐있던 그녀를 무너뜨립니다. 간호사는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의사 진료를 권유하죠. 그날 밤 병원에 당직으로 있던 의사는 캔디스의 주치의 닥터 슈니버거였습니다. 그는 캔디스가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를 담당했던 의사였고 캔디스는 그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죠. 진료실로 들어간 그녀는 진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얼마 후 슈니버거가 들어왔고 그녀는 싸움의 전말과 화가 얼마나 났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어요. 물론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었지만 그녀의 감정 상태는 심각했죠.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약을 권합니다. 캔디스는 알약 정도를 예상했지만 슈니버거는 주사기를 들고 돌아옵니다. 팔에 주사를 맞은 그녀는 곧 전신이 마비되듯 무력해졌습니다. 말을 할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죠. 눈은 떠 있었지만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그저 벽만 바라보며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바지를 풀고 속옷을 옆으로 젖히더니 그녀를 성폭행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움직임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침묵 속에서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성폭행이 끝난 후 가해자는 그녀의 옷을 다시 정리했고 겨우 몸을 굴린 캔디스는 닥터 슈니버거가 진료실을 나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몸 상태가 너무 나빠 퇴원하지 못한 그녀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병상에서 눈을 뜬 그녀는 전날의 흐릿한 기억들이 점차 되살아나며 극심한 충격에 휩싸이죠. 닥터 슈니버거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는 그가 어젯밤에 투여한 약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것 때문에 이상한 꿈이라도 꾸셨나요? 그의 말은 그날 밤 벌어진 일을 완전히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캔디스는 속옷에서 정액으로 보이는 얼룩을 발견하고 그것을 비닐봉지에 담아 증거로 보관합니다. 병원에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근무했던 의료진 모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대신 부모님에게만 털어놓았고 그들은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 모든 감각은 너무도 생생했어요. 그녀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친구와 함께 2시간 거리인 리자이나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성폭행 상담가들과 만나고 정밀 검사와 함께 강간 키트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는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속옷과 바지, 질 내 채취물에서 정액이 발견됐고 혈액에서는 미다졸람이라는 진정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약물은 사람을 혼수 상태로 만들고 새로운 기억 형성을 방해하는 아주 강력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었죠. 이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캔디스는 단순히 혼란에 빠진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침착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더 크고 냉혹한 벽이었습니다. 캔디스는 리자이나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합니다. 사건은 리자이나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을 통해 키플링 지역 경찰에 접수되고 경찰은 즉시 키플링 메모리얼 병원으로 향합니다. 경찰은 그날 밤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을 조사했어요. 간호사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우린 계속 진료실 안팎을 오갔지만 이상한 소리는 들은 적도 수상한 장면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상했습니다. 병원엔 그날 밤 간호사들 외엔 남성 한 명이 더 있었지만 그는 출산 중인 아내와 함께 분만실에 머물렀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죠. 그렇다면 가능한 용의자는 단 한 명. 닥터 슈니버거. 경찰은 슈니버거에게 DNA 검사를 요구합니다. 그는 순순히 혈액 샘플을 제공합니다. 체열은 전문가의 감독 하에 이루어졌고 시료는 곧바로 검사소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슈니버거의 DNA는 캔디스의 강간 키트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지 않았어요. 캔디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가 자신을 진정시키는 주사를 놓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가 방을 나가는 모습을 직접 봤는데 어떻게 그의 DNA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요? 경찰은 절차는 완벽했다.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캔디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뭔가를 조작한 게 틀림없어요. 그녀는 재검을 강력히 요청했고 마침내 경찰은 1993년 8월 두 번째 DNA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경찰들의 직접 감독 하에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간호사가 그의 팔에서 피를 뽑고 곧바로 검사소로 전달했죠. 어떤 조작도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결과는 불일치. 슈니버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이나 검사했는데 제 DNA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무죄임이 증명된 거 아닙니까? 경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용의자로 볼 수 없다. 그렇게 수사는 종결됐고 사건은 1994년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캔디스와 그녀의 가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몸이 굳어가는 감각, 저항할 수 없던 공포 그리고 슈니버거의 뒷모습. 그 모든 게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DNA는 그녀의 기억을 배신하고 있었죠. 문제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슈니버거는 지역사회에서 닥터 존이라 불릴 만큼 존경받는 존재였고 캔디스는 젊은 싱글맘에 술 좋아하는 여자라는 이미지가 붙어 있었죠.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댔습니다. 제가 관심 끌려고 저러는 거야. 의사랑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거절당했겠지. 돈 뜯으려는 거잖아. 그녀는 피해자였지만 마치 가해자처럼 대우받았고 결국 고향을 떠나 알버타 주의 레드 디어로 이주하게 됩니다. 친구도 가족도 그곳에 두고요. 하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4년 후인 1996년 캔디스는 마지막 희망으로 사설 탐정 레리 오브라이언을 고용합니다. 레리는 25년간 캐나다 기마경찰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단번에 믿음을 가졌죠.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그는 DNA를 어떻게든 조작한 겁니다. 레리는 의심을 품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첫 작전은 단순했어요. 비서 역할을 맡은 조수가 닥터 슈니버거에게 라디오 경품 응모라며 봉투에 이름을 적고 침으로 밀봉하게 유도한 겁니다. 그 침은 곧바로 DNA 샘플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닥터 슈니버거는 곧 캔디스가 사설 탐정을 고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는지 그 이후부터는 봉투를 물이든 스펀지로 봉했어요. 뭔가 감추고 있다는 신호였죠.
운 좋게 확보한 침 샘플은 불행히도 오염되어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레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닥터 슈니버거의 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그는 차 안으로 들어가 머리카락을 수거합니다. 하지만 그 머리카락엔 뿌리가 없어서 DNA 분석이 불가능했죠. 다시 시도한 두 번째 작전은 차 안에서 발견한 립밤. 립밤엔 침과 피부세포가 묻어 있었고 이 샘플은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일치. 립밤에서 채취한 DNA는 캔디스의 강간 키트에서 나온 DNA와 완벽히 일치했어요. 그러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립밤은 불법적으로 차량 안에서 채취한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립밤이 그의 것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죠. 차 안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했어요. 캔디스와 레리는 이 결과를 들고 경찰에게 다시 달려갔습니다. 경찰도 당황스러웠죠. 두 번의 공식적인 DNA 검사에선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세 번째 공식 DNA 검사가 결정됩니다. 1996년 11월 20일 이번엔 모든 과정이 경찰의 엄격한 감독 아래 이루어졌고 체열 장면은 영상으로도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열 간호사가 그의 손가락에서 피를 뽑으려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손가락 끝에 혈관 문제가 있어요. 손가락 끝에서 피를 뽑으면 조직 괴사가 생깁니다. 의사인 저에겐 큰 문제죠. 그리고는 전과 같이 팔에서 혈액을 뽑게 하죠. 간호사는 그의 팔에서 혈관을 찾고 주사를 놓지만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나온 피도 이상하게 두껍고 색이 짙었고 탁한 갈색이었죠. 간호사는 의심을 품었지만 그 혈액은 그대로 분석소로 보내졌고 결과는 또 실패. DNA 분석 불가. 피가 너무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너무 소량이었기에 분석 자체가 무산됐던 겁니다. 캔디스는 절망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고 경찰도 더는 움직일 수 없었죠. 민사소송도 DNA가 없으면 성립되기 어려웠고 경찰 역시 그동안의 공식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건 종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은 단 1년 후 상상도 못한 폭로로 뒤집히게 됩니다. 1997년 4월 25일. 사건 발생 5년 후. 경찰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닥터 슈니버거의 아내 리사였어요. 그녀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남편에게 성폭행당했어요. 그녀의 15살 딸은 침대 위 이불을 들추고 사용된 콘돔 포장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 사람이 예전에도 그랬어. 리사는 5년간 남편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캔디스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남편을 감쌌죠. 하지만 자신의 딸이 그렇게 말하자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딸을 믿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딸은 13살 무렵부터 수면제 같은 진정제 주사를 맞고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병원에서. 슈니버거는 항상 의료 목적이라며 아이에게 주사를 놨고 리사는 의사인 그를 의심하지 않았죠. 아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리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캔디스를 안 믿었잖아. 나도 안 믿을 줄 알았어. 경찰은 곧바로 슈니버거의 자택을 수색했고 그의 서재에서 약물, 주사기, 콘돔, 그리고 캔디스에게도 주사된 마취제인 미다졸람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슈니버거는 강제로 체포되었고 더 이상 자신의 방식대로 DNA를 조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경찰은 그의 침, 손가락 끝에서 채열한 피, 머리카락 25가닥을 채취했고 그 DNA는 캔디스의 강간 키트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결국 드러난 진실. 슈니버거는 어떻게 두 번이나 경찰 앞에서 DNA 검사에서 무죄 판정을 받아냈을까요? 법정에서 그는 충격적인 자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팔에 15cm 길이의 펠로즈 드레인 외과용 튜브를 삽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엔 자신이 몰래 보관해 온 환자의 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혈액을 팔 안에 넣고 그 안에서 피를 뽑도록 유도했던 것이죠. 그는 첫 번째 DNA 검사 당시엔 이 튜브에 든 피를 사용했고 두 번째 검사는 경찰서에서 시행됐지만 역시 팔에서 체열되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속여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검사 때 간호사가 손가락 끝에서 체열하려 하자 그는 말했어요. 손가락 끝 혈관은 약해서 괴사될 수 있어요. 전 의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팔에서 뽑게 만들었죠. 이때 나온 피는 이미 수년간 냉장 보관된 오래된 혈액이었고 그래서 색이 짙고 양이 적고 DNA 분석도 실패했던 겁니다. 그가 자백한 혈액의 출처는 1992년 한 환자에게 진료 중 체열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혈액을 많이 뽑아두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쓰기 위해 보관했던 것이죠. 이 모든 고백은 재판 중 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영상에는 팔 아래로 미세하게 튀어나온 인공혈관의 실루엣이 포착되기도 했어요. 법정에서 슈니버거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캔디스가 내 집에 몰래 들어와 사용한 콘돔에서 내 DNA를 훔쳐가 날 모함한 거예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하며 말하죠. 그의 주장은 환상적이고 공상적이며 터무니없다. 결국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캔디스에 대한 성폭행 유죄, 약물 투여를 통한 범죄 유죄, 수사 방해 및 증거 조작 유죄, 의붓딸에 대한 성폭행 유죄.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형량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저지른 그에게 선고된 형은 단 6년형. 이는 의붓딸이 약물로 인해 당시의 기억을 명확히 하지 못한 점, 그리고 몇몇 혐의에선 가중처벌이 어려웠던 법적 조건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과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캔디스는 선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을 7년 동안 기다렸어요. 제발 썩어가길 바랍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현실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 일부는 여전히 그를 믿었고 캔디스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그를 고발한 리사의 딸조차 엄마가 시킨 일이라며 헛소문에 시달렸죠. 닥터 슈니버거. 그의 죄는 명확했고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그는 단 6년형만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더 믿을 수 없는 일은 그가 감옥 안에서도 부성권을 주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와 리사 사이에는 어린 두 딸이 있었고 재판부는 별다른 논의도 없이 그에게 면회권을 인정했습니다. 리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범죄자와 어린 딸들을 단둘이 만나게 하라고요. 하지만 법원은 강제 면회를 명령했고 리사는 벌금 $2,000를 물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도소로 향한 날 그곳엔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리사를 응원하기 위해 몰려 있었습니다. 면회실 앞에서 아이들은 울부짖으며 리사의 다리에 매달렸고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면회를 즉시 취소시킵니다. 이후 슈니버거는 면회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2003년 그는 출소합니다. 6년형 중 단 2년을 봉역한 뒤 그는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그가 향한 곳은 믿기 어렵게도 캔디스가 현재 거주 중이던 도시 리자이나였습니다. 마치 도발하듯 같은 도시로 들어온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의사로 일할 수 없었기에 철거회사, 목수, 케이터링 업계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곧바로 슈니버거 추방 캠페인이 벌어졌고 마침내 2004년 정부는 그의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합니다. 그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그는 1993년 시민권 신청 당시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해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추방됩니다. 슈니버거는 조용히 남아공에 정착했지만 언론과 대중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다시 의사 면허 등록을 시도했고 이름도 다시 닥터 존으로 바꿔가며 복귀를 노렸지만 등록 심사 직전 신청을 자진 철회합니다. 이후 그는 케이터링 업계에서 일했다는 소문만 있을 뿐 그 후의 행적은 세상에서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캔디스. 그녀는 병원과 닥터 슈니버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75,000의 배상 판결을 받아냅니다. 실제로 그 돈을 수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캔디스는 이제 중독치료센터에서 돌봄 보조사로 일하며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IQS의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하며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한 작업도 이어가고 있어요. 그녀는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무려 7년 동안 싸웠습니다. 법, 사회, 공동체, 심지어 과학마저 그녀를 외면했지만 결국 진실은 이깁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캔디스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외침을 들어줄 수 있나요? 그는 감옥에 다녀왔고 시민권도 박탈당했으며 지금은 세상 어디에선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캔디스는 그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다큐가 아닙니다. 믿음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정의가 얼마나 뒤늦게 오기도 하는지, 그리고 진실을 끝까지 놓지 않은 한 사람의 힘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외침이 있다면 오늘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